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라든지 법칙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스키너 상자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보시면 이런 조건을 우리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발을 누르면 음식을 주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는데요. 스키너 상자 밑에 보면 이렇게 격자가 깔려 있고 지가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연구자들이 실험자들이 전기를 이 발을 통해서 줍니다. 그럼 지가 막 몸부림치겠죠. 괴로우니까. 그리고 우연히 발을 툭 건드리고 그럼 전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다시 이제 전기가 투입되면 지가 이래 몸부림치다가 우연히 발을 건드리면 전기가 끊기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기가 들어오면 지는 쫓아가서 바 누르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면 바 누르는 게 학습되는데, 요 메커니즘이 실제 지가 바를 누르는 행동은 음식을 주나 전기 자극을 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전기 충격의 경우는 강화는 강화인데 음식 자체가 좀 긍정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적 강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전기 자극과 관련된 것은, 전기 충격은 지가 발을 누르는 행동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것이지만 성질 자체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적 강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정적 강화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동물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받는 보상, 뭐 심리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적 강화는 굉장히 그 동물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또 인간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반드시 어떤 동물이나 인간이 학습한 다음에 강화가 주어져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인간도 사실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 행동과 관련된 반응들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뒤따르는 적절한 정적 강화가 제공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동물 실험에서 해보면 뭐 지가 발을 누르는데도 전혀 환경에 변화가 없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러면 바 누르는 행동을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이 강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담배를 끊자는 금연 운동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를 끊으면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그래서 이제 뭐 담배라는 게 실제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끊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뭐 돈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근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매일 하루에 1,000원씩이든 2,000원씩이든 저축하지는 않죠. 금전적으로 아마 뭐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닐 테고, 또 담배를 끊게 되면 건강이 좋다. 인간에게는 좀 즉각적인 보상이 효과가 좋은데, 건강이 좋은 것은 뭐 10년이나 20년, 좀 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적 강화의 역할이 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담배 끊는 방법은 우리가 금연침이나 금연금과 같은 된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 그와 관련된 방법도 효과가 아직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해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적 강화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게 사회생활에 조금 접목을 시켜보면, 예를 들어 헌혈을 하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데요. 뭐 예전에는 빵이나 우유 주고, 또 아니면 최근에는 뭐 문화상품권이나 좀 다양한 보상을 제공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정말로 자기에게 정적인 강화물로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서구 사회의 사람들이 그 헌혈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또 헌혈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뭘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상당히 그 많은 혈액을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헌혈을 하면 배지를 하나씩 주는데 그 배지가 상당히 디자인이 잘 돼 있고 예쁜 배지입니다. 그래서 배지 수집가들이 그 배지를 얻고 싶어서 헌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도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을 한 사람들에게 정서나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심리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주는 정적 강화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적 강화인데요. 부적 강화는 어떤 그 자극을 주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도록 계속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 자극의 성질이 부정적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처벌하고 어떤 구분이 되느냐. 처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처벌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거고 부적 강화는 어떤 행동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자극물인데 그 성질이 부정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키너의 기본 생각은 행동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우리가 처벌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그 미국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육할 때 또 동물들 같은 경우에 때리는 거, 학대하는 거,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도 규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죠.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키너의 생각은 예컨대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맞으면서 아픈 감정하고 부모하고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학습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는 처벌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적 강화는 실제 어떤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그걸 얻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로는 아마 처벌과 부적 강화의 구분은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벌과 관련해서 조금 그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요. 물론 강의록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실제 학습 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조금 길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근데 처벌은 상당히 우리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처벌이 적절하게만 주어지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처벌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어떤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기 때문인데요. 대개 우리가 그 처벌할 때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처벌을 계획하는데 대개 동물들 같은 경우도 어떤 보상이나 강화가 주어질 때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주어지면 연합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수정하고 좀 더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처벌할 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한 정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처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행동은 이렇게 처벌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률적으로 좀 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그래서 처벌하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고 처벌은 좀 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반응에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지각한 경우 지각에 대해서 나무라겠다. 그러면 지각한 부분만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나무랄 때 보면 어떤 성격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경우, 예를 들어 불성실하다. 또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처벌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강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 계획은 스키너가 이 스키너 상자를 갖고 하면서 강화 스케줄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고 강화 계획이라고도 하는 네 가지 이제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지가 바를 누르면 음식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와 연결시켰었던 어떤 기계 장치를 따로 붙여서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간격이 있고 두 번째는 비율이 있습니다. 간격은 우리가 지가 바를 누르면 음식을 하나씩 주는 건데 간격은 연구자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100초면 100초, 60초면 60초 딱 정해놓고 100초가 딱 되면 이게 착착 돌아가서 음식이 떨어지게끔 자동적으로 기계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의 행동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초가 지나가면 착착 돌아가서 음식 떨어지고 또 착착 돌아가서 음식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인데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지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지가 음식이 나오고 돌아서서 음식이 안 나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지가 바 누르는 행동을 이래 관찰하면 이게 보통 이런 볼록볼록한 요걸 이제 스켈롭 그래프라 그러는데 스켈롭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식이 하나 딱 나오면 하나 먹고는 바 누르는 횟수가 이래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바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 100초에 한 번씩 준다 그러면 한 60, 70초가 지나면 지가 바를 근처에 가서 막 누르습니다. 막 누르다가 음식이 딱 떨어지면 음식을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켈롭 그래프가 생기는데요. 대개 이게 보통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상을 받는 거. 이건 이제 인간의 경우는 뭐 가장 간단한 예가 월급에 해당하는데요. 월급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번씩 보상을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회사에 가보시면 회사에서 뭐 월급날이 25일이다. 그럼 25일 날 전후로 회사 분위기가 아주 좋고 생산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가 바를 누르는 행위가 아마 저런 그래프 상으로도 나타나지만 아마 그 인간에게도 그대로 접목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스켈롭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데 매주 주면 어떻게 될까? 스키너 생각하면 매주 준다면 이게 내려오다가 주말에 급여를 받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래서 매달 주는 것보다 매주 주면 요만큼은 생산성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주로 주급을 주는 걸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상하면 지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더라. 그게 이제 고정 간격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변화 간격, 고정 간격 이렇게 나누는데 변화 간격은 지에게 일정한 시간 100초 이렇게 정해놓고 주지 않고 뭐 50초가 지나서 한 번 줄 수도 있고 또 150초가 지나서 한 번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10회 시행을 한다. 그럼 평균은 연구자가 100초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딱 정해놓고 좀 시간을 좀 다양하게 해서 주는 게 변화 간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비율의 문제는 이제 비율은 시간과 상관없이 지가 바를 누르는 횟수를 정확히 하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회 그러면 이제 10회 딱 정해놓으면 10번 누르면 저게 착착 돌아가서 하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번 누르면 이게 기계가 돌아가서 음식이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해보면 지가 이제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바를 열심히 누르는 행동을 하고 배가 부르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증세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상이 많아지는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주로 비율의 법칙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카드를 쓰고 또 그 특정한 마일리지를 자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뭐 많이 갖는 거고요.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 동네에서 피자, 우리가 한 판 시켜 먹으면 쿠폰 하나 주고, 쿠폰을 모아서 10개가 되면 뭐 피자를 공짜로 한 판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마 고정 비율의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 비율도 있고, 물론 변화 비율도 있습니다. 변화 비율은 그 간격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로 연구자가 평균 횟수는 10회 딱 정해놓고 뭐 7번 눌렀을 때 한 번 줄 수도 있고 뭐 11번 눌렀을 때 한 번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화 계획이나 강화 스케줄이라고 제시되는 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와 관련해서 각각의 예들을 살펴보시고 그 예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비율의 법칙에서 10번 누르면 이게 음식이 딱 돌아가서 하나 준다. 저게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미신적 행동 같은 경우도 이거로 설명해 보면 10번 중에 한 번이 10번 중에 한 번 음식을 준다.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눌렀던 바 누르는 행동은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는 건데 나머지 앞에 9번의 행동은 보상을 받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를 눌러도 즉각적인 보상이 뒤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바 누르는 행동을 학습했다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인간이 매번 행동할 때마다 보상받지 않고 가끔씩 보상받아도 학습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 성격하고 혈액형하고 관련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되게 심리학에서 혈액형 A형, B형, O형 이런 사람들을 100명 뽑아서 성격 검사해 보면 다 성격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격하고 혈액형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O형이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성격을 다 비교하면 되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우리가 일반 잡지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의 케이스만 있어도 봐라 그렇지 않느냐. 이게 바로 비율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법칙이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중에서 아마 시험 문제로 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속어에 대한 저항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속어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학습이 일단 이루어지면 학습이 사라지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냐. 그래서 그것은 변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 비율의 법칙, 요걸 하시면 일단 학습된 다음에 잘 사라지지 않는다. 되게 이제 변화 비율은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면 뭐 우리가 건널목 건널 때 반드시 손을 들고 건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뭐 10번 손들면 보상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변화 비율로 인해서 학습된 게 가장 속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스키너와 관련해서요 학습 이론가 중에 프리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막의 강화의 상대성 원리를 했는데요. 강화의 상대성 행동은 만약 어떤 한 행위가 다른 행위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을 덜 자주 일어나는 활동을 가용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프리막의 상대성 원리, 그래서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되게 이제 스키너의 생각은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오락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부모는 수학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 수학 공부 1시간 하면 오락하게 해줄게. 뭐 이런 법칙을 많이 쓰는데요. 스키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가 오락하고 싶어 하면 오락을 1시간 하고 다음에 수학 공부도 해놓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유는 우리가 아이가 지금 오락하고 싶은데 수학 공부를 하게 만들면 수학 공부하면서 진이 빠지고 또 진이 빠진 다음에 오락을 하면 오락도 재미없죠. 또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게 오락을 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기 힘들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절개하는 행동 또 만약 강화가 잘 이루어졌던 또 연합이 잘 이루어졌던 행동은 덜 자주 하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강화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프리막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화가 어떤 행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실제 보상의 부정적인 역효과가 있습니다. 보상의 부정적인 역효과는 우리가 어떤 정적 강화의 역할로만 본다면 어떤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이 반복돼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좀 다시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행동주의자들의 원리와는 조금 벗어난 건데 실생활에서 보면 인간의 행동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와주는 행동을 자기가 정말 원해서 했는데 누가 그것을 칭찬하고 보상한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강화의 어떤 정적 강화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 좀 끊으실래요? 그래서 보상의 부정적인 역효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 강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반대적인 측면도 인간의 행동에서는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장 시사하는 바는 강화라는 용어일 겁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처벌하면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행동을 보상하면 계속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벗어나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구분하고 강화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측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조금 시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이게 강화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학원 같은 데 가보시면 학원에서 아이들이 제 시간에 딱딱 오는 게 중요합니다.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에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또 다음에 또 시간대에 오는 학생들하고 연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 학생들, 수강생들이 와주는 게 학원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렇다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혼낼 수는 없습니다. 혼내면 학원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정책 강화의 방법, 이런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학원에서 쓰는 법칙을 보면 제 시간에 오면 쿠폰 3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각하면 쿠폰 주지 않고, 또 수업 받을 때 말 잘 듣고 얌전하게 수업 성실하게 하면 쿠폰 2개 주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쿠폰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쿠폰이 한 달에 이래 많이 모였다 그러면 쿠폰 잔치에 가면 학원 측에서 쿠폰이 50개 있으면 예를 들어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또 40개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있고, 10개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되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50개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은 모든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물건, 이런 걸 갖다 놓고, 40개 같은 거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하다못해 저도 별로 갖고 싶지 않는 그런 물건을 갖다 놨다. 근데 애가 50개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싶지만 자기가 2번 지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6개밖에 못 갖고 있고 4개가 모자란다.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안타까워 할 거죠. 근데 이 쿠폰이 다음 달로 이월이 안 되니까 다음 달에는 좀 더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쿠폰 50개를 모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하고는 조금 문화적 환경이 틀립니다. 그래서 스키너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습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걸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파생 효과를 많이 줬는데, 실제 미국은 아이들이 아빠 장난감 사줘 이러면 되게 우리는 아빠가 기분 나면 사주고 또 아이들 요구하면 사주고 이러는데, 미국은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방법이 적절치 못하니까 너 내일부터 아침 일어나서 네 방 청소를 네가 하면 코로 3개, 25센트짜리 3개를 줄게. 또 학교 갔다 와서 제 시간에 숙제가 잘 끝내놓으면 코로 2개를 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0불 정도가 모였다, 10,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장난감 사러 가는 거. 그래서 네가 뭔가를 원하면 아빠가 원하는 행동을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강화의 역할을 강조했고, 또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 갖는 학습 이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프로이드가 영역을 상당히 넓혀서 예를 들어 학습 기계 같은 것도 있는데요. 스키너가 제시하는 그 학습 기계는 문제가 제시되면 답을 어떻게 제시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제 학습지 같은 거 보면 뒷면에 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문제가 쭉 나오고 제일 아래에 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스키너의 생각은 어떤 여러 가지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게 가장 효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 문제의 끝에 앞 문제의 답이 제시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이해하는데도 강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키너가 실제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많이 접목시켰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잘 이해하시고
또 강화 계획만 잘 이해하시면 인간의 행동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주로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지론적인 얘기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